대통령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계에서도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간 목소리를 높였던 재벌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4대 재벌개혁을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감독기구의 대대적인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 투입할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담하지 않은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각계에서도 세대와 이념, 지역 간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의결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낮 12시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통합과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각계에선 국민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무엇보다도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 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새 대통령에게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한국천주교, 대한불교 조계종 등에선 포용과 화합, 국민 대통합을 바란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등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에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호남 사선 출신으로 안정적인 행정 경험이 있는 만큼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두 번의 정상회담을 기획하는 등 북한 업무에 정통하고 국정원 개혁 의지가 분명한 점 등이 인선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이 임명됐는데 국회와 당, 서울시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점 등이 작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등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약을 통해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앞으로 재벌은 개혁의 대상으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해나갈지, 공약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연설에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 과거 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된 정경유착의 근절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체 2,400글자로 작성된 취임 연설문에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에 대해 단 2문장만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부터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다양한 재벌개혁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재벌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개혁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와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선임 때 한 주당 후보자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한 뒤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여러 표를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은 한 주만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문 대표는 이 밖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 총액 제한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등의 내용도 공약에 포함해 대기업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결정적인 조언을 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재벌개혁의 천병 역할을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직에 세평에 오르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고 가계부채는 기존 대책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 절감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업권별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새 정부 금융권에 일어날 변화를 정은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금융감독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켜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과 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인수기간 없이 출범하는 현실을 고려해 큰 폭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을 관리하면서 서민금융은 강화하는 기존 방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가능한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방안으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도 마련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도입은 추진 동력을 완전히 잃을 전망입니다. 업권별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마음을 졸이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해주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져 증자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인터넷 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현행법상 자격은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으로 인해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주요 일자리 정책에 투입할 예정인데 추경 자체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편성키로 한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10조 원. 공무원 1만 2천 명 추가 채용과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이를 위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를 확대하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까지 동원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건도 안 맞고.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당국은 경제 지표가 좋아져 추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빠듯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에 물리적으로 한 달가량이 걸려 400조 원의 본예산 심사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계획대로 10조 원의 추경 편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새 정부 출범 첫날인 오늘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울 만큼 중소형 내수주가 특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증시에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99% 내린 2270.12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는 오늘 내렸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특히 중소형 내수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내수 경기 부양과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18대 대선 이후에는 한 달 동안 대형주는 0.8% 내린 반면 중형주는 2.2%, 소형주는 4.3% 올랐습니다. 16, 17대 대선 직후 이어진 하락장에서도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IT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 주식의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코스닥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가능한 모든 곳에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책 공약 중 증권거래로 연 3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투자자가 초과 차익의 20%의 세금을 무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포함돼 있어 추후 증시 둔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기쁨을 누릴 짬이 없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오늘부터 바로 국정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촛불혁명에서 드러났듯 지난 정부에서 켜켜이 쌓아온 외교와 경제, 안보 위기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국민들 일상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노믹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이노믹스와 관련해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제이노믹스의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제이노믹스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이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 J의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을 결합한 용어입니다. 제이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구호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이 기업의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 효과를 추구한 경제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가 정상적이라면 민간에 맡겨두고 스스로 키우게 하면 되지만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제이노믹스의 출발점입니다. 즉 과거의 성장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질적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네,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더불어 성장입니다. 이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3.5%에서 7%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이노믹스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경제 철학은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해도 분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펴야 할 때다라는 건데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고리의 근간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봤지만 사실상 실패였죠. 그렇다면 일자리를 만드는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멈춰선 성장의 톱니를 처음 돌리는 힘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추경 예산 10조 원을 편성하고 공공부문 중심의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제이노믹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 캠프 시절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핵심 인물인 조윤재 국민성장위원회 상임위원과 네.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차기 경제사령탑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김광두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도 활동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됐습니까? 네, 이 김광두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골간을 제시하는 등 이 박 캠프에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경제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인물입니다. 사실 하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김 원장을 중용하지는 않았는데요. 당시 인수위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 시행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자의 의중과 또 엇박자를 보이면서 갈등을 보였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성장 일변도 중심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국민이 상생하는 균형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줄푸세 정책을 제안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보수경제학자인 그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며 문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론을 근간으로 하는 제이노믹스의 기초를 짠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조윤재 상임위원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국민소득 증가, 내수 성장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스며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비관료 출신 중에서는 조윤재, 김광두 교수가 경제사령탑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관료 출신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제 철학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노믹스의 핵심이 더불어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인데 어찌됐든 이를 위해선 정부가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제이노믹스라는 새로운 성장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이노믹스의 근간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한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증세도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5년간에는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조달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문 대통령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어 증세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재정 확대가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공 부문의 비대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네, 제이노믹스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내정자는 오늘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된 것을 국민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내정자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상회담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느냐,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트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서 지도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모습의 당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보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국민의당도 어려운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겠다며 야당의 본능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이머징 마켓그룹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재벌 개혁을 이루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흥국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모비우스 회장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패 스캔들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한국에서 재벌 개혁이 이뤄지면 기업 지배 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비우스 회장은 또 재벌 시스템이 약화하면 소규모 기업이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며 한국에서 이런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관계에 대해선 중국과의 견제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모처럼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중국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서쪽부터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겠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방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서쪽 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충남 지역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북 지역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 중서부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